저는 윤태옥이라고 합니다. 잠시 소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인생 1년에 한 반쯤을 여행하면서 글을 약간 쓰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백수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2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국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이 별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제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닌데 충분히 잘 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작은 키에 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허락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는 황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하라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전에 그래도 저 자신은 뭔데 저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당연히 이 질문을 당연히 이렇게 확인하실 일이 사항이 되니까 제 소개를 약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옥입니다. 코로나가 이 소위 말해서 국경을 닫아 걸기 전까지는 바짝 대고 이러면 될까요? 예. 2006년부터 계속 중국에서 한 1년에 반 정도는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실제로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단지 이 학교라는 정식 기관에 등록해서 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은 제가 공부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중국 지도에 노란 것들이 이렇게 막 찍혀 있죠. 찍혀 있는데 저게 이제 좀 확대해 보면 저게 한 2,000개쯤 됩니다, 별이. 제가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표시를 했던 것들인데 뭐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두고 보니까 저만큼쯤 됐네요. 중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끔 이런 자리에서 중국의 어떤 지리나 역사나 문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학을 재미있게 읽고 가능하면 현장을 찾아서 현장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묶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좀 땡겨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보는 책 것들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낸 책들인데 책 한 권 한 권을 소개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두루두루 책을 좀 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지난 작년 12월에 새로 낸 책입니다. 변방의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역사 이야기를 중국의 변방 지방과 관련해서 중국의 소수민족, 북방에 있는 민족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그렇게 쭉 글을 써서 4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황하 이야기의 일부는 변방의 인문학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황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나요? 그래서 황하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뭐 인류의 4대 고대 문명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해도 황하 문명 말고 장강 저 남쪽에 별도의 문명이 있었고 위에 홍산 문명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꼭 황하 문명이라는 하나가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를 다 혼자만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황하 문명을 뭐 4대 문명이냐 하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황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중국의 문명이 동아시아의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또 사실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한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적인 것들이 큰 이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황하 이야기를 하면 강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자연지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하 이제 지도로 보이는데 약간 옅은 색으로 중간에 있는 게 장강이죠. 장강.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그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황하입니다. 황하. 황하 위쪽에는 별표로 돼서 북경지 현재의 수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황하는 5,464km라고 해요. 장강은 6,397km. 장강이 조금 깁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잠깐 봤던 강이 밑에 장강이라고 쓰여 있는 장자에 해당되는 부분의 강입니다. 그래서 그 장강은 이렇게 구간별로 이름이 다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 상류에서는 이제 그 상류 부분 저 장자가 쓰여 있는 부분에서는 금사강이라고도 합니다. 금사, 금빛 모래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금을 채취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여 있는데 장강과 황하는 강 두 개가 전부 그 티베트 고원에서 강이 시작이 됩니다. 티베트 고원. 티베트 고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티베트 고원은 자연지리적인 이야기고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티베트과 청해성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는 물론 운남성 북쪽도 티베트 고원에 속해 있고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저쪽 장강과 황하의 발원지가 있는 곳은 청해성입니다. 청해성 중국말로는 칭하이, 청해성, 칭하이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기가 전부 티베트 고원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강이 전부 티베트에서 발원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누구나 잘 알지만 그 황하라는 것의 황자가 누르 황자죠. 누렇다. 누렇다는 게 강물이 누렇습니다. 강물이. 그 이 앞에 보여줬던 그 큰 사진 정말 누렇죠. 누렇다는 말 가지고는 뭐 불충분하고 신누렇다 뭐 이런 정도 해야 약간 그 황하의 실제 모습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 황하가 누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런 흙이 쌓여 있는 황토 고원을 통과하면서 그 황토 고원에 고운 그 흙과 모래들이 고운 모래가 물에 섞여서 그렇습니다. 물에 섞여서. 그래서 황하가 누런 물이 되는 거고 황하가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간 바다 이름이 누런 물이 들어가서 황해입니다. 황해. 우리가 보면 서해지요. 서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황해라는 말을 우리도 그냥 쓰기 때문에 황해 또는 서해 두 가지 말을 다 쓰지만 황해가 황해인 이유는 직접적으로 황하 때문에 그렇고 황하가 누런 물인 이유는 직접적으로 황토고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쪽 그 지도에서 보면 그 누런데 누런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죠. 산서성, 섬서성, 그다음에 닝시아 회족 자치구, 영하 자치구입니다. 영하. 그다음에 감숙성의 남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황토 고원들입니다. 그래서 황토 고원은 흙 입자가 굉장히 가늡니다. 곱습니다. 곱고 그다음에 그 강수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무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 지역을 통하면서 누래진 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자연지리 얘기를 조금만 먼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하의 그 표고차를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강물이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낮은 데로 흘러내리니까 그 표고차를 그 거리와 그 높이를 같이 표시한 겁니다. 왼쪽 제일 위가 황하 발원지 약 해발 4,500m 정도 되는 티베트 고원의 어느 계곡에서 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흘러내려오는 거고 대략 이제 그 표고차 한 3,496m 정도를 내려올 때까지는 그 경사가 굉장히 빠르고 저 파란 부분 안에 표고차 0.1%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100 가면 0.1%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경사가 깊은 겁니다. 이 중류 쪽에 오면 표고차가 0.073%밖에 안 되죠. 표고차가 더 그 낮다는 거는 이제 흐름이 완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링호, 어링호에서 시작해서 마뚜어라는 곳을 지나서 병영사, 석굴, 란저우, 인천, 허커우진. 허커우진은 상류와 중류를 구분하는 그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저거는 중국 사람도 그냥 이름만 알지 저기를 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찾아갈 이유가 별로 있는 데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그 황하 대협곡, 아까 봤던 그 이 대협곡을 지나서 호구폭포, 그 다음에 용문을 지납니다. 그 용문이 뭐냐하면 우리 가끔 얘기하죠. 그 등용문이라고 무슨 물고기가 잉어가 잉어가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용이 된다고 해서 용문이라고 하는데 용문을 지납니다. 용문을 쭉 지나서 정저우 쪽으로 오면 이제 하류가 돼서 그 송나라 수도였던 카이펑, 그다음에 지금 산동성의 그 수도인 제남시 진안을 거쳐서 발해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해만 다음 바다가 황해입니다. 황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황하가 흘러내려오면서 표고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이제 중하류에 오면 천천히 흘러가면서 소위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은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저걸 했지만 황하의 주요 도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쭉 그 표시를 해놨는데 전부 중국의 간체자로 써놨어요. 간체자로 써 있는데 약간 큰 글자들이 그 성의 수도들입니다. 성의 수도. 그래서 감숙성의 란주, 그다음에 닝샤 그 회족 자치구의 인천시죠. 은천시. 그다음에 내몽고의 수도 후후하오트어라고 하는 그 시, 좀 발음하기가 약간 고약하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꺾어가면서 하남성의 하남 또는 허난성의 수도 정저우를 지나고 산동성의 수도 제남시 진안시를 지나서 이렇게 많은 지역의 많은 주요한 도시들을 지나게 됩니다. 저 주요한 도시들이 중국 고대사의 주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하 문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대략 이제 황하의 전체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황하의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둘 만한 게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 발원지의 지도인데 지도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그 발원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데 저기에 그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됩니다. 사진을 찍은 자리에서 저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보면 무슨 비석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 비석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비석입니다. 그래서 저게 황하원 이렇게 써 있죠. 황하원, 그러니까 황하의 원, 발원지라는 뜻입니다. 발원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발원지라는 말을 이렇게 발자를 안 쓰고 그냥 원자만 써서도 표시를 하기 때문에 황하원이라고 돼 있는 데입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그 저기들은 이제 조그만 현수막을 해놓은 거는 황하 발원지 이 일종의 오프로드 차량 모임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륜구동을 타고 가서 자기들 일종의 인증샷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했던 동반자들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 세 개의 면이 밋밋한 면이 이렇게 한데 모이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 자리가 생기죠. 가운데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서 이게 물이 샘솟는 겁니다. 물이 샘솟습니다. 이게 물 샘솟는 자리입니다. 좀 허접해 보이죠. 허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물이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샘물에서. 그러니까 샘물로 있는 거는 강이 아니죠. 샘 안에 있는 거는 그게 바깥으로 지표상으로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게 흘러나오는 물이 그 다른 물줄기들에 비해서 강 하구부터 가장 먼 거리여야 되고
먼 거리이면서 수량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그 발원지라고 이 주장할 수 있는 데를 놓고 비교 검토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발원지라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저 발원지에 저 샘물을 막는다고 황하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강 하구에서 가장 멀리 이 강의 주류를 쫓아왔을 때 도달하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지점, 그게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멀리서 보면 저렇게 그 밋밋한 그런, 저희가 해발 한 4,500m 정도가 돼서 해발 4,500m가 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자랄 수 있는 게 풀 또는 키 작은 나무. 그런데 저기는 키 작은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 밋밋한, 그러나 그 말은 밋밋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저 산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황하의 발원지입니다. 그 황하 발원지는 그 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그 크게 보이는 그 지도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지도에서 제일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을 확대해 놓은 거죠. 확대해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건 그 발해만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약간 들어오면 마또현이라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황하 발원지를 가려면 저기서부터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기까지 와서 저기에 있는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저기에 있는 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륜구동으로 굉장히 강력한 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승용차 가지고는 그 다음에 저쪽을 갈 수 없습니다. 길도 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갑니다. 길이 그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호수가 두 개 나오죠. 어링호, 자링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에 성수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수해가 별자리라는 뜻입니다. 별자리. 그 별자리가 이 별자리처럼 이렇게 이 멀리서 보면 물 구덩이가 이렇게 수십 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습지입니다. 습지. 그리고 그 습지로 흘러드는 물이 위로 하나, 중간에 하나, 아래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일 아래의 이 계곡을 카르취라고 하고, 그 중간 거를 위에 그 쪽류의 취라고 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황하 발원지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리 탐사대나 이런 이 공식적으로 그 지리 탐구하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조직을 해서 옛날에는 저기 외구 종류의 취가 황하 발원지인 걸로 공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새로운 여러 가지 지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카르치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황하 발원지라는 표지는 두 군데에 다 있습니다. 다 가면, 그런 자리에 가면 꼭 이렇게 높은 사람 이름 있죠. 강택민도 이렇게 와서 써놓고 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황하 발원지는 실제로 그 문명으로서 황하의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황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황하의 발원지니까 황하 문명의 어떤 근원하고 뭔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황하 문명은 중하류에서 발생한 그 한자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명인 거고, 이쪽은 그쪽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죠. 그 황하 끝에는 어떻게 생긴 건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지라 그러면 또 오지 이런 데만 또 열심히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황하 발원지에 갔다는 말이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카르치에 있는 그 표지입니다. 황하원이라는 표지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나왔죠. 자링호와 어링호라는 두 개의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호수 사이에는 아주 멋진 그런 야크불로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 밑에 황화원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올 수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황하 발원지를 갔다고 하면 대부분 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간 거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오프로드 차들을, 그 사륜 구동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갔던 카르치나 위에 거 종류의 치, 이런 데는 그 차를 빌리고 뭐를 빌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나 황하 발원지에 갔다 왔어. 그럼 여기 갔다 온 겁니다. 여기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금 내려오면 저 위에 물은 물이 파랗죠. 밑에는 누런 물입니다. 누런 물인데, 우리 제가 중학교 때 그 한문 그 과목에서 배웠던 거 있습니다. 백년하청. 그때 배웠어요. 백년하청. 황하는 100년이 지나도 맑아질 수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황하는 중류와 하류의 황하일 뿐이고, 상류에 가면 저 위에 사진처럼 파란 물입니다. 황토 고온의 지역에 들어가기 전의 황하는 파란 물입니다. 그래서 백년하청은 황하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하 중하류, 상류 일부, 란저우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엄밀하게는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황하 상류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감숙성의 그 수도인 그 란저우입니다. 란저우. 그 란저우에 오면 이제 저 위에는 좀 야경이 멋있게 찍혀서 황하 누런 물이 잘 안 보이지만,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철교가 황하 지방, 이쪽 란저우에서 황하의 제일 첫 번째 놓은 다리입니다. 다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되면 의미도 있지만 안전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만 하는 보행만으로 해서 일종의 관광 명소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쯤 오면 드디어 이제 황하가 누런 물이 돼서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란저우입니다. 그 황하는 내려오면서 그 강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으로도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황하 상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림이라고 이렇게 그 통칭해서 부르는데, 운남에 가도 성림이라는 지명이 있죠. 지명이 아니라 그 지질공원이 있죠. 성림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여기는 그거와 다른 종류의 지질공원이지만 여기도 이름은 성림이라고 하고 황하자를 붙입니다. 황하성림이라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황하입니다. 황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이 그 지질공원, 이 큰 그 흙덩어리를 황하성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기묘한 모양도 많고, 그래서 아주 나름 어떻게 볼만한 곳들입니다. 중국이 좀 열리면 이런 데 좀 가보면 괜찮겠죠. 이제 곧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하를 조금 더 타고 내려오면, 아까 이제 황하가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가 북쪽으로 막 흘러 올라가기 시작하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막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게 원래 건조해서 물이 없는 땅이지만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사막지대를 황하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샤퍼터우라는 건 지명인데, 이 그 물이 흘러서 강가에는 농사를 짓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지만, 조금만 거리에 떨어지면 전부 특히 이쪽이 북쪽입니다. 황하의 북쪽은 전부 사막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게 두 개가 좀 약간 왠지 어색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지형학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막이에요. 사막 근처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 겨우 내내 위에 눈이 쌓였다가 봄에 눈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강이 생겨서 사막을 향해 흘러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길이 다 무너지고 잠기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그 강이 없을 거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사막에도 강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황하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한참 올라가는 중간에 하란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허란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 그 암각화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서 대략 한 2,500년 정도 뭐 그 이상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스키타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흉노 시대를 거쳐서 대략 AD 한 1000년 정도까지 그 이 야산에 있는 산에 이렇게 암각으로 많이 뭐를 그려놨습니다. 일부 글자도 있지만 그거는 비교적 최근 거고 옛날 것들은 이렇게 그 거의 원시 시대의 토템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사슴이라고 쉽게 생각되는 게 있죠. 그 그림이. 그다음에 이 활 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사람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것들은 대개 이제 이 지배자, 지도자 이런 걸 표시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지역에 가면 사냥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서 저거는 그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사냥입니다. 사냥인데 아주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이쪽에 오면 이 서하라는 그 서하 시대의 왕릉도 남아 있는데 그 왼쪽 위에 보면 그 글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한자 비슷한데 한자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저거는 서하의 문자입니다. 서하의 문자인데 한자를 차용해다가 자기들 말을 표기하게끔 글자를 일부 개조한 겁니다.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에 저 글자의 한문 자전이 일부 전해지는 게 있어서 그래도 지금 가면 저런 데서 이렇게 제 이름을 한자로 써서 이거 새겨줘 그러면 이거와 대조되는 그 서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전각을 새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서하의 왕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요 옆으로 지금 그 황하가 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지나면 이제 그 사호인데 저 사는 모래사자를 쓰는 겁니다. 역시 그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을 지나면서 생긴 그런 호수입니다. 호수들이고 이렇게 이제 상류를 다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상류와 중류 분기점에 옵니다. 이 왼쪽 아래 큰 사진이 상류와 중류의 분기점인데 눈으로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저도 중국 지리학자에게 따로 뭐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걸 중류와 하류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했는데 특별한 게 저는 아직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오른쪽 위에는 이 지역에 여기가 상류와 중류의 분계점이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그 한자를 보면 그 황하에 그다음에 상유라고 돼 있죠. 중상유 중자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네요. 황하 중상 유자 있죠. 우리처럼 하류 할 때 그 흐를 유자를 쓰지 않고 삼수변에 다른 유자를 씁니다. 중국에서는 그 언어가 용어를 약간 다르게 씁니다. 우리가 하류 그러면 우리는 강의 하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말로 하류 그러면 허접한 나쁜 부정적인 의미의 그 저급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의 하류는 중국에서는 그 중유, 상유, 하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황하, 중상유, 분계점 이렇게 이 중류를 지나서 강이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이제 호구 폭포가 있습니다. 호구라는 건 이제 그 호리병의 주둥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큰 강이 전체가 통째로 폭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계곡에서만 이렇게 그 폭포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가늘고 길게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황하는 저 본류 자체가 통째로 폭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호구 폭포입니다. 호구 폭포. 이게 이제 호구 폭포 아래쪽에서 이렇게 본 건데 거기 중간에 사람들 조금씩 보이죠. 사람들 보면 저 강의 사이즈가 어떤지 약간 실감이 갈 겁니다. 이제 그냥 보는 것보다 굉장합니다. 그 황하가 점점 중류로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하 문명이 중류와 하류에서 다 일어난 문명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역사 이야기들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얘기 한 가지만 좀 해드리고 가면 이쪽에 란저우부터 시작해서 인산산맥에 막혀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저기 빨간 짧은 선이 중하류 이 상류 중류 그 분계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는데 이쪽에는 류량 산맥이라는 데 막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중간에 호구 폭포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그 인산 산맥과 류량 산맥 사이에 막힌 저 지역을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저 지역을. 저 오르도스가 뭐냐 하면 이제 그 한무제 한나라 시대 때 이야기로 하면 흉노와 한나라가 충돌하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노와 한나라가 충돌하면서 그 한나라 유방부터 한무제 직전까지는 계속 조공을 바쳤죠. 화친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화친이라는 이름으로 조공을 바칠 때 저 오로도스 지역에서 바치는 겁니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 시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흉노들이 말을 갖고 와서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서 넘기고 자기들 필요한 생필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저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저 오르도스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황토 고원이기도 한데 저기는 그 겨울 되면 황하가 다 얼어붙죠. 얼어붙습니다. 황하가 얼어붙으면 저 오르도스 북쪽에 사는 흉노족들이 말을 타고 바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흉노는 헤엄쳐서 건너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그 헤엄쳐 건너와서 전쟁하고 이 전투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되면 봄, 여름, 가을은 초원에서 말을 키우다가 가축을 키우다가 겨울에 황하가 얼면 저 강을 말 타고 건너와서 추수 다 해놓은 농경 지역의 그 창고를 털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탈 경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심 지역이 저 오르도스입니다. 오르도스 지역. 그런데 저게 겨울이 되면 강이 얼지만 봄이 되면 강이 녹죠. 녹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쪽은 이 상류에 가면 더 상류가 남쪽이고 아래쪽이 북쪽이라서 강물은 아래서부터 얼음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황하의 최상류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그 녹은 얼음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얼음을 계속 깨고 갑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깨고 가서 저 황하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온 흉노들이 저 황하가 저 윗부분에 저 동결된 황하물이 풀리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길 돌아가지 못하면 강물에 갇히는 거죠. 강물에 갇히면 농경 지역에 있는 머릿수로 훨씬 많은 군대에 의해서 눌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황하에 얼음이 녹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이 어디에 또 있냐 하면 이쪽에 루어양, 정저우, 진안 이렇게 있죠. 정저우는 남쪽이고 진안 위쪽은 북쪽이고 저기도 겨울에서 봄이 되면 하류는 얼음에 막혀 있는데 이쪽에 정저우 쪽은 물이 녹아서 얼음 덩어리로 쪼개져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집채만한 얼음장들이 가서 흘러가서 계속 밑에를 때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때리고. 그래서 그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 자연 음향으로도 무시무시하지만 흉노족이나 이런 북방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약탈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저 오르도스는 이 북방의 북방 유목민의 세력하고 남방의 그 농경 세력이 가장 심하게 부딪히던 지역입니다. 저기가 오르도스 그 지역 이름을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이제 강이 이제 중류 가운데를 더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제가 일단 저기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로 더 오는 겁니다. 황하가.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전부 이렇게 이 강물을 칠해놨는데 실제로 황하는 저렇게 파란색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구분하자고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아주 넓게 퍼집니다. 넓게 퍼지는 조 자리가 용문입니다. 용문. 그래서 저기를 용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올라가야 용이 된다 해서 저기를 등용문이라고 하는 거죠. 용문, 등용문. 그게 지금도 그 지명이 용문입니다. 저 자리는. 저기에 가면 공원 이름도 용문공원입니다. 그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강의 서쪽에 보면 강의 서쪽에 사마천,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이 태어나고 죽어서 묻힌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사마천의 사당이 있고 동쪽으로 쭉 오면 강 사이에 사마광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그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이 태어나고 죽고 지금 묘가 남아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황하 문명에서 가장 그 축이 되는 한 가지 역사서가 만들어진 인물들이 이제 저 자리에, 그러니까 저기에 그 중원 문명의 권력이 다 저기에서 성립되고 다툼을 벌이고 흥하고 망하고 이걸 계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자리에 역사가들도 있는 거죠. 역사가가 저기 있어서 역사의 무대가 된 게 아니고 역사의 무대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굵직한 역사가들이 태어나고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의 역사를 전해주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더 내려오면 포주고성이라고 있는 것은 좀 이따가 다른 거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황하 본류만 표시를 해놔서 그런데 이쪽에 장안, 지금은 서안이죠. 이쪽에서도 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위로 흘러가는 게 더 길고 본류이기 때문에 황하라고 할 뿐이지 황하의 중요한 하나는 저쪽 포주고성 조금 아래 이제 말하자면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그쪽으로 장안 쪽에서 흘러가는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위수입니다. 위수. 역사에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위수입니다. 그렇게 있고 이쪽 장안, 옛날 이름 당나라 시대 이름으로는 장안, 지금은 이제 서안, 시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물은 오른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낙양 있는 곳에 로양 낙양입니다. 정저우, 정주.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하류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시진핑의 고향이 바로 요 크게 보면 서안입니다. 네, 서안의 그 후핑현이라는 곳인데 시진핑 아버지가 저기 살았던 곳이에요. 곳이고 벌써 이제 그 6, 7년 훨씬 더 지난 6, 7년도 더 됐죠.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기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서안에다 졌죠. 거기다 지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 무슨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중요한 하나가 시진핑의 고향에다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그 지금의 권력자 시진핑이 태어난 곳입니다. 참고로 저기가 제가 시진핑 자리를 표시한 이유는요. 지금 시진핑이 권력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진핑의 아버지는 이 시중신이라고 등소평과 동급의 혁명가입니다. 혁명가이고 그 마오쩌둥이 이제 훨씬 이 지도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저 남쪽에서부터 장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를 도망갔죠. 이게 도망가서 안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 사마천이라고 쓰여 있는데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연안이 있습니다. 연안이 있었는데 그 모택동이 연안 쪽에 가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여기다 자리를 잡고 우리 다시 뭐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그 섬서성 간수성 소비에트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그 소비에트의 행정 책임자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등급이나 나이나 뭐 세대로 치면 모택동보다는 다음 세대. 그러나 중국에서 보면 혁명 1세대. 였고 그래서 이제 요 고향에서 말하자면 그때 이 소비에트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에 근거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그리로 도망을 온 거죠. 이제. 물론 뭐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그러면 출세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혁명 때 혹독하게 당해서 10년 동안 깜빵 생활했습니다.
그 시진핑도 그래서 이 정치범의 아들로 굉장히 나름 고민스럽고 불운하고 힘든 그 10대, 20대를 지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황하 중하류로 내려오면서 계속 역사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역사가 두 사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현재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상의 위치로 조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마천,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의 사당입니다. 사당이고 이 지역이 출생지이고 묘도 여기 있고 사당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당입니다. 오른쪽은 사마천의 동상인데 그 동상 크기가 상상이 되죠. 밑에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저기를 답사 갔을 때 그 중국의 역사학과 학생들이 저기를 답사 왔는데 답사 와서 제가 좀 말을 붙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으라고 그랬더니 아주 되게 반가워하고 참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오른쪽 끝에 파란 옷 입고 있는 게 접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냥 행색은. 이게 사마천의 사당입니다. 이 사마천 사당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필조세, 그래서 역사를 써서 세상을 이렇게 밝힌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이거는 사마광의 동상입니다. 사마광의. 아까 푸저고성이라고, 이거는 이제 황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를 골라온 건데, 당나라 시대에 저게 새로 만든 소입니다. 새로 만든 소인데 이쪽은 이제 사람이고 저걸 마치 소를 끄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는 중국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제가 저렇게 있는 사진을 꺼냈는데 저건 뭐냐면 황하를 건너는 다리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황하 깊은 곳에 이 황토로 이 갯벌 같은 곳에 교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각을 세울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강폭이 좁은 곳에 양쪽에 아주 센 말뚝을 박고 이걸 쇠사슬 줄로 연결해서 끈으로 연결을 해서 부교를 넣는 겁니다. 부교를. 그 부교를 넣을 때 양쪽에 세웠던 말뚝입니다. 말뚝. 저게 황하 뻘의 진흙 속에 박혀 있다가 한 20-30년 전인가 저게 발굴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기록에 이러이러한 철우, 새로 만든 소죠. 철우로 이렇게 해서 부교를 세웠노라고 한 역사 기록이 있고 그 실물이 뻘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거를 꺼내놓고 당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당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당나라가 융성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의 한 유물로 나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기 중국 애들 꼭 올라타는 애들이 있죠. 저런 거 보면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 저거는 그렇게 유리 안에 넣어놓고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 그냥 놓고 사람들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대단한 물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철루로 만든 부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저쪽 끝까지 거의 끝이 안 보이죠.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류를 쭉 흘러서 이제 중류가 이렇게 동쪽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흐르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백년 하청에 황하물이 파래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런 곳입니다. 지금 보면 물이 파랗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파랗습니다. 뭐냐 하면 낙양 근처에 샤오랑띠라는 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치수를 위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물이 없는 거를 농업 용수를 해결하고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댐을 세웠습니다. 그 댐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막히죠. 물이 흐르지 못하는 거죠. 물이 흐르지 못하면 물 속에 들어있던 황토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파란 물이 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백년하청은 옛날 자연 현상으로서는 백년하청이었으나 인공의 어떤 것이 가미되면 백년하청이 되지 않는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딱 저 한 곳입니다. 낙양에 있는 샤오랑띠라는 그 댐 그곳 한 곳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년하청도 이제 맞아요. 인간의 인공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좀 다른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아주 특이한 광경이 나옵니다. 이게 샤오랑띠 댐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는데 물이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는 파란 물이 흘러나가고 하나는 황토물이 흘러나가고. 저거는 뭐냐면 댐 위에서 수문이 하나 있고 밑에 수문이 있어서 밑에는 황토가 녹아 이 쌓인 것들을 같이 이게 흘러내려 보내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 있는 저 댐은 이전에 다른 댐이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반적인 댐을 세웠더니 이 강물이 정지하면서 위에는 파란 물이 되고 밑에는 황토가 쌓여서 하상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댐을 다 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세울 때 이제 뭐 프랑스하고 스위스인가 어디 뭐 영국 이런 데서 아주 그 최고의 어떤 건설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수문을 위에도 하나 열고 아래도 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그 황토가 쌓인 부분을 빼내지 않으면 댐이 아니라 그냥 그 황토가 쌓여서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방류를 합니다. 방류하면 중국에서는 뭐 거의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생중계 하다시피 합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구경 가고 장관이죠, 그냥 장관, 거대한 장관입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면 사람하고 오른쪽도 사람이 보이죠. 예. 이건 아래서 찍은 거고 저건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은 제가 어디서 훔쳐온 사진입니다. 저도 저건 날짜에 맞춰서 가야 저거를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황하의 중류와 하류 분계점이 정주에 있습니다. 이쪽 이 사진은 그 분계점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조형물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황하 하류에 와서 제가 그 현대사 이야기를 좀 한 대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황하에 쌓인 역사라는 것은 중국 역사의 거의 한 70%는 되니까 황하에 있는 모든 역사를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잠시 제가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 그런 사건 하나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모택동과 마오쩌둥과 시중신 이렇게 소위 이제 중국 공산당의 혁명 1세대들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이 이야기는 요점은 이런 겁니다. 1949년에 이제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도망갔죠. 쫓겨났는데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이라고 방송을 할 때 사실은 일본이 연합국 쪽에다가 항복을 통지한 거는 8월 10일입니다. 10일인데 어쨌든 약간 방송은 8월 15일로 해서 우리는 다 8월 15일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했을 때 일본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가 패망한 거죠. 그랬을 그 당시에 장개석의 힘은 마오쩌둥의 3배쯤 됩니다. 군사력으로만 쳐서 군사력만 따져서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는 지역이나 인구로 치면 더 차이가 크고 군사력만 따져도 약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4년 후에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 가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죠, 마오쩌둥이. 그리고 그땐 이미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도망가서 일개성 정도 되는 데 가서 자리 잡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 몇 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3대 1 군사력만 따져도 3대 1인데 왜 이게 역전이 됐을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혹시가 우리가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주인공 하나가 권총 하나 가지고 한 200명도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건 영화일 뿐입니다. 그냥 길에서 누군가 싸워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2대 1로 싸우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3대 1인데 5년, 4년 몇 개월 뒤에 완전히 뒤집혀서 이쪽은 장개석은 도망을 간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황하에 있는 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거에서 장개석이 실패한 이유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이죠? 1938년 자코치라고 하는데 저건 뭐냐 하면 뚫은 곳 이런 뜻입니다. 뚫었다 이런 겁니다. 뚫어낸 것. 뚫어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황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산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정주 어디쯤에 가서 그 지역을 이제 화위엔코우라고 하는데 화위엔코우 그래서 화위엔코우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1938년 6월입니다. 그 이때 이제 중일 전쟁이 뭐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일본군이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판이 깨지면서 장개석 군대가 전투마다 다 깨지면서 거의 그 열심히 도망가고 열심히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승패가 막 갈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때 그 국민당 군대에서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화위엔코우라는 곳에 그 황하의 뚝방을 터버린 겁니다. 그걸 폭파해서 황하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홍수를 나게 한 거죠. 인공 홍수를 나게 해서 일본군을 저지하고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아무런 예고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조용히 폭파해버렸어요. 폭파해서 지금 저 이 지도에서 보면 파란 걸로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위로 가는 황하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빨갛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저 자리를 뚫어서 황하물을 이쪽으로 인공으로 홍수를 나게 해서 물이 쓸고 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막겠다. 그래서 일본군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영원히 흐르는 건 아니죠. 계속 그렇게 흐르는 건 아니죠. 홍수가 확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황하의 물이 대량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에 그 회수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은 다 흐르고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일본군은 또 왔죠. 계속 간 겁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가 물이 지나가는 동안 쉬었다가 계속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때의 사진입니다. 황하뚝을 폭파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89만 명이 소멸돼서 죽었습니다. 89만 명 중에 일본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국민이 죽은 겁니다. 89만 명이. 우리는 89만 명이 아니라 8명만 죽어도 거의 정부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예? 이재민이 1250만 명이 나왔습니다. 물이 다 쓸려갔으니까. 우리 뭐 잘 알지만 물이 휩쓸고 지나간 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때 일본군의 피해는 얼마나 됐을까요? 없었습니다. 진격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홍수 났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작전이 성공한 것일까? 아닙니다. 한 2달 뒤에 계속 가서 그 일본군은 일본군대로 할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제 허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죽을 터뜨린 곳에서는 그 중국 그 국민당 군대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계속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신문들은 전부 일본군이 방죽을 폭파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뭐 그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는 거죠.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어느 국민당 관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죽으면 그 자리가 중국 땅, 우리나라 땅이다 이게. 우리의 영토로 남아 있지만 군대가 죽으면 지금 일본군하고 이제 그 중국군하고 싸우면서 중국군이 계속 밀리니까 군대가 죽으면 그 땅이 일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폭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은 것일까? 그래서 백성을 죽여서 일본 땅이 되는 것을 막았는가? 근데 결국은 어쨌든 중국 땅으로 남아 있었죠. 중일 전쟁 동안에 계속 있었지만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결국 중국 땅으로 남아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국민당의 땅은 아니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오쩌둥의 땅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모든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권력이 백성과 어느 정도 교감하고 어느 정도 이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또는 정치체, 국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또는 잘못되는 것이 확 갈라진다고 보입니다. 장개석이 진 이유는 질만한 이유가 있어서 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황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나의 백성, 내가 모시고 존중해야 될 백성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백성을 죽여서라도 뭐를 하겠다고 군대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무모한 작전을 하는 권력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황하를 발원지에서부터 이 상류, 중류, 하류를 쭉 하면서 옛날 역사도 보고 현대 역사도 이렇게 쭉 이렇게 봐왔지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어느 지점의 사건으로 치면 이쪽 화위엔코우의 그 황하 방죽을 터뜨려서 인공 홍수를 만들었던 거가 중국 현대사 20세기 현대사 곧 장개석이 아니라 마오쩌둥과 마오쩌둥의 후예의 나라가 되게 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울한 그 역사 얘기를 살짝 더 지나서 이제 물은 계속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황하가 이제 아까 방죽을 터뜨렸던 자리가 정저우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이제 전부 그 황하의 하류인데 황하의 하류는 그 물줄기가 지난 한 2,500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 이게 그걸 표시한 건데 제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명청고도라고 돼 있죠. 명청고도. 그 다음에는 남성하고 원나라 때 물이 흘렀던 거. 그 다음에 현대의 황하도 있고 동한 시대의 그 옛 물길도 있고 북송 시대의 옛 물길도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황하가 범람하면 아까는 그 후아위엔코는 그 자리를 폭파시켜서 홍수가 났지만 나중에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황하 자체가 물길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황하가 심하게 범람할 때는 어딘가 방죽을 터트린 다음에 그쪽으로 아예 황하 물길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역사상에 있었던 그 황하의 흐른 자리를 쭉 표시한 게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하에서 문명이 일어난 거는 사실은 무슨 황하가 그렇게 뭐 깨끗하고 맑은 물이고 먹기 좋은 물도 아닌데 무슨 문명이 일어났겠어요? 황하가 범람이 심한데 이 범람이 심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황하 중상류에 가면 지금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황하의 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막히면 황토가 가라앉으면서 강 바닥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높아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서 자꾸 범람하니까 방죽을 쌓고 또 쌓고 이거밖에 못한 거죠. 옛날 사람은 준설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준설하는 기술이 있어도 그래서 방죽을 계속 쌓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사는 곳보다 강의 바닥이 더 높아 있는 겁니다. 저러니까 어디선가 이게 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방죽이 약해져서 터져서 그쪽으로 물이 확 흘러가기 시작하면 아예 길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런 지도처럼 무지막지한 황하 하류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뚝을 쌓고 홍수가 나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죠. 원시 시대부터 어쨌든 저 근처에서 살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에서는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권력 관계는 좀 더 큰 힘을 쓰게 되고, 그 권력을 놓고 다투다 보면 군대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서 한자 문명, 한자 문화도 더 발전되고, 모두 더 발전되고, 그 전쟁하는 기술도 발전하지만 사람을 통치하고 또는 뭐 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황하가 젖줄이어서, 제가 볼 때 젖줄 같지는 않은데요. 채찍이어서 황하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직설적인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황하가 젖줄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그 모친하라고 합니다. 모친 엄마, 엄마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라고 치기는 무슨 아주 굉장히 그 아주 터프한 엄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황하하류는 이런 그런 물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하 물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권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권력이 그 커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현대의 20세기 신중국에, 현재의 중국에도 또 다른 치수 사업이 황하를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태항산이라고 아시죠? 타이항산이라고도 하고 우리식으로 읽으면 태항산인데, 태항산 중턱쯤에서 태항산 아래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아래가 완전히 평원이에요. 화북평원이라고 합니다. 화북평원. 저 평원이 쭉 이어져서 그냥 서해가 되거나 발해가 되거나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이상하게 그 도로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보이죠? 직선으로. 저게 수로입니다. 수로. 저게 수로인데, 황하 유역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한 이유는 비가 적게 와서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저기에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중간에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북경은 특히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남수 북조 돼 있는데, 남쪽의 물로 북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강에 있는 물을 황하를 지나서 그 위쪽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수로입니다. 저게. 저 산 그 해발 한 600-700m 되는 데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런 이 수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략 이제 그 황하 위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강 쭉 올라가면 저 윗부분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장강의 물을 수로를 통해서 황하 상류에 이어놓은 겁니다. 아예 강대강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면 그 장강의 저쪽 지류 한강입니다. 저기도 저기에서부터 북경과 천진으로 그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수로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상해 약간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수로와 이 초록색 수로 두 개는 황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황하하고 합치진 않고 황하 지하를 뚫어서 이렇게 그 지하 수도로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황하의 치수라는 문제가 중국의 어떤 고대 사회 이후에 계속 그 중요한 그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도모한 원천이 됐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다른 치수로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수로가 저겁니다. 저거를 남수 북조라고 합니다. 남쪽의 물을 끌어다가 북쪽을 조절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옛날 수로를 다 표시하면 이렇게 부채살처럼 쫙 펼쳐진 그런 그 황하의 하구를 지나고 나면, 이제 황하가 지금의 황하는 발해만에 도달을 합니다. 그 발해만에 도달하는 그 자리를 중국말로는 입해구,
바다로 들어가는 뭐 입구 이런 뜻이죠. 황하의 입해구에 도달합니다. 그 지금 사진은 이거는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일단 황하의 수위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얼음도 많이 있고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도 그 하류가 나중에 녹고 이 하류의 윗부분이 먼저 녹기 때문에 저기도 그 얼음 덩어리들이 내려가서 밑에 쿵쿵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황하가 흘러 들어가면, 바람 안에 흘러 들어가면 바다에서 이런 기묘한 그런 풍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하에서 흘러내려온 황토가 가득한 물이 그 원래 바다에 있던 물하고 단번에 섞이지 못하고 양쪽의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바뀌는 이런 겁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은 그 육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유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가보고 싶은 그 대장관이죠, 장관입니다. 저를 한번 보고는 싶은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황하가 이렇게 그 이쪽에 와서 생기는 또 하나 아주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참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부러운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토를 머금고 흘러와서 유속이 낮아지면 그 황토가 가라앉는 겁니다. 빠르면 가라앉을 시야가 없는데 유속이 낮아지면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데 유속이 가장 낮아지는 데는 당연히 입해구입니다. 바다와 만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속도가 확 줄면서 황토가 훅 가라앉는 거죠.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해서 가라앉아서 생기는 게 황하 하구가 계속 황토를 쌓으면서 육지로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간석 사업해서 그것도 이제 뭐 이런저런 참 그 서로 이견도 많고 복잡한데 그렇게 간척을 해야 우리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얻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저 황하는 엄청난 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 1976년 사진이고 저게 2014년 사진이에요. 2014년 사진이고 그런데 지금 요게 그 중간에 요 왼쪽 사진이 파란 부분 중간에 있는 게 현 위치 이런 뜻입니다. 현 위치. 그 위치하고 저쪽에 빨간 저 끝에 있는 위치가 같은 곳입니다. 76년에서 14년까지니까 24년, 38년 동안 저 땅이 저만큼 자란 겁니다. 현대건설, 뭐 동아건설 이런 데서 뭐 굉장한 뭐 엄청난 중장비를 갖고 막 때려붓고 뭐를 해도 저만한 땅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황하는 가만히 앉아서도 저런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땅은 황하 때문에도 그렇고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땅도 조금씩 커져요. 간석지 때문에 이만큼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황하가 바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들어오면 지도에는 제가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발해만이고 발해만 다음이 황해, 우리나라의 서해죠. 서해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쪽에 그 상해 앞바다에 오면 동중국해, 저기 타이완 아래로 가면 남중국해 이렇게 이제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 황하 발원지부터 황하의 입해구라고 하는 바다와 만나는 하구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약간의 그 역사 얘기를 살짝 얹어서 그렇게 조금 해드렸는데 황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 편하게 뭐 굳이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 어떤 얘기도 좋고 뭐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